시나리오는 하나는 고탄소 시나리오. 우리가 공장 굴뚝되고 사선 연료 때는 이렇게 좋지 않은 시나리오일 때에 현재 21년에서 91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저탄소 성장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잡았을 때 21년에서 91년까지 평균 온도 변화가 얼마나 있을까 봤더니 21년에서 91년까지 4도씨가 상승한다. 70년 동안. 그것은 고탄소 시나리오인 거고요. 우리가 친환경 정책으로 잘 환경을 관리하면 0.1도 정도 상승하는 걸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 꿈만 같은 얘기인데 0.1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의 1도 차이가 무슨 영향을 받고 있느냐. 보시면 1도로 보면은 가축질병이나 전염병 출현 확률이 증가한다. 1도만 증가. 그리고 0.5도만 해도 죄송합니다. 근데 1도가 증가하면 과수 채소의 최적지 변화로 지속적인 재배 조치에 그 문제가 생겨서 옮겨서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도 변화만 해도. 그리고 이제 고온성 병해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병폐가 늘어난다는 거죠. 즉 1도 변화가 가져오는 상황이 그렇고 2도나 3도까지 올라가면 벌써 2도만 지나도 아열대 과채류를 다 심어야 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기 때문에 이 평균적인 0.7도 변화하고 4도 변화는 한반도의 우리 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조사된 국민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인식이 잘 돼야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나왔던 기금을 마련하는데 기금이 모이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금 창조를 위해서는 인식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지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한 반 정도.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봐도 알고 있는데, 근데 느낀다라고 한 부분도 상당히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이 부족한 영향을 미친다에 대한 데서는 또 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들어보니까 좋지 않는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가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기후변화의 지속적인 인지도는 어느 정도냐? 약 70%에서 최대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천안하고 충남도 내지는 입장 선거 이쪽 지역의 우리 농민들은 어떨지는 우리 포도연구 회장님이나 배연구 회장님이 요거 우리 조사를 한번 우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뭐 대기의 CO2가 어떻고 하는 거는 우리 농토에서 있는 일은 아닌데 무슨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 대기의 CO2 증가가 한다는 것은 온난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온실가스 효과로 병해충 발생 영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CO2 대기의 CO2 증가하고 병해충 발생하고 연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그 강의나 세미나를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TV에서 CO2 증가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게 병해충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농업적으로 분석을 해야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과제나 모임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인지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올해만 해도 벌써 열과 현상 때문에 지난 여름에 폭염과 더불어서 열과 현상이 나타나서 이건 또 병해충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열과가 일어나면 병해충이 달라붙었을 때 더 가중된 피해를 얻게 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국적으로 감귤이나 그 다음에 배, 사과, 포도 마찬가지로 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년도에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일의 주산지 이동에 대한 모식도가 18년도에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좀 제시가 됐고요. 그거에 따라 이제 모델을 보면 한 예로 여기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 앞에 있는 게 사과고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감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사과는 이 강원도 지역에만 주로 적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도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포도는 50년 후까지는 그래도 우리 천안 인천 지역은 괜찮은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감귤은 이제 남부 연안 지역은 물론 이제 좀 재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지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모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지 변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충남에 있어서 보시면 마이너스 하향으로 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재배하는 적지의 조건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이 앞으로 기후 변화가 되면은 적지에 있어서는 플러스 영향보다는 마이너스 영향이 특히 배 쪽에 대한 부분이 아까 포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배에 대한 영향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천안농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기후변화 적지 재배 분석하는데 배를 가지고서 성거하고 성환 주로 재배하니까 그다음에 직산, 그다음 입장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번이 다른 곳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배를 보시면 210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시면 중간에 이게 40년입니다. 그러니까 40년까지는 4개 지역 다 재배가 가능한데 근데 여기 입장 지역은 50년까지 좀 10년 더 연장을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지금 최적지에서 그냥 재배 가능한 걸로 모델이 바뀌고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거보다 환경적으로 앞으로 2050년, 40년대가 되면 지금보다는 작황이 좋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에 있어서 문제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사과를 가지고 봤더니 기후 모델에서는 거의 사과는 그 천안에서 재배할 때가 아닌 걸로 지금 아까처럼 파란색이나 노란색이 나오지 않고 전부 하얀색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저위 생산지라 그래서 심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 큰 수량을 평균 수량을 볼 정도까지는 안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는 그럼 기후변화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죠. 저탄소냐 고탄소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데 이게 한 예로는 자료 유형이죠. 자료 유형에 이게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서로 다른 게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봤을 때 지금 포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배는 모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포도는 모델이 나와 있어서 포도를 보시면 시나리오에 따라 지금 아무튼 이 보라색 같은 게 많으면 적지고 이제 푸른색이면 어느 정도 재배해서 딸 수 있는데 보시면 이 모델로 봤을 때는 그 앞으로 2100년에 가면은 여기만 포도를 재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모델에 따르면 여기까지 재배가 가능하고 이 모델에 따르면 이것도 강원도 쪽 또 이 모델에 따르면 일부 이렇게 된다면 천안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개의 모델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모델에 따르면 천안은 재배가 가능한데 근데 이 모델이 뭐냐? SPSP1이 바로 저탄소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화석연료 떼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하면서 저탄소 모델로 갔을 때는 포도가 이 정도까지 많은 지역에 재배가 가능한데 저탄소 성장이 아닌 다른 시나리오 모델로 가면 포도도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기후변화를 촉진시키는 많은 운동들 있잖아요. 환경운동들을 적극 동참하면서 가야만 우리 농업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한반도의 기후변화라든가 국내 과수 수산지의 이동변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과수 뭐가 생산량이 늘고 줄고에 대한 정보 더불어서 이제 칠레, 이탈리아의 사과배 자료가 이게 포도가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는 조금 더 자료가 있으면 좀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산림 변화를 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수를 할 때 산림을 개간해서 과수를 하거나 또 농장지를 바꾸거나 두 가지 모델이 있고 또 아까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경우에 이 산지에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림 모델을 같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농장을 갖다 보는데 기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에 대한 변화까지 더불어서 같이 지금 자료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고요. 근데 여기는 일단 이게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양 안정성 검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천안도 그 닭을 굉장히 많이 묻었죠. 오리 조리독감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부재역 때문에
해가지고 요게 지금 매몰 방식의 체제고요. 근데 이제 과수화상병처럼 식물은 이제 처음으로 매몰을 저희가 방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인데 지금 완전 깊이 묻어서 문제는 일반인들이 조류독감 구제에 먹은 것처럼 여기서 유출이 돼가지고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다른 농장으로 퍼져갈까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식물도 매몰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우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농가, 왜냐면 앞에 농가, 배 농가 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우려가 많았는데 이렇게 깊이 된 자료에 대해서 토양 안전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안전하다. 그리고 토양 유기물도 이 동물에 비해서 식물 유기물은 거의 나오는 양이 적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좀 도출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식 시기가 5년 금지하다가 3년 금지하다가 지금 2년 금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안정성 때문에 이제 저의 바람은 요거 1년 정도 미래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제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서 지난번에 끝나서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좀 남아있고 좀 더 안정성에 대한 자료 도출이 그래서 이제 발생 현황은 매년 이게 작년까지 자료고요. 아마 과장님이 이제 천안에서 제가 이제 진흥청에다 10월까지 자료를 좀 요청하는 상태라서 다음 보고 때는 좀 정확히 더 올해 사항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매몰지 농가의 상황은 이제 토양 검증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 심겠다라는 2, 3년 후에 배를 다시 심겠다는 농가는 토양에 화상병이 없다라는 자료가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배농사를 짓지 않아 포기, 다른 작물로 가야 된다라는 상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작물에 대한 것은 임시적으로 심을 거하고 완전히 다른 작물로 바꾸는 두 가지 부류의 농가가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중요한 거는 계속 농사를 짓는 쪽에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새로운 작물에 대한 부분이 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기술센터 측에서도. 자, 배농가를 중심으로 23년도에 제가 50개 농가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과제를 통해서 30개 추가 조사를 해서 거의 한 100농가만 한 70% 정도에 대한 자료가 나오니까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30개 농가 뒤에 집어를 뺐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무튼 성거, 성환, 입장, 그다음에 직산 이렇게 해가지고 30개 농가 매몰지에 대한 토양 조사를 좀 PCR 방법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특이성 방법을 통해서 모든 농가에서 저희가 화상병균과 대비되는 결과로서 화상병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써서도 검출이 안 됐고 또 다른 PCR 방법에 다른 마커를 써서 했는데도 또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램프 PCR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통해서 했는데 저희가 31개 농가의 93개, 30개 농가의 91개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아서 상당히 지금 매몰된 토양의 상태는 안정된 상태다, 안정하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작물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좀 자료 조사를 해서 안성과 평택과 충주, 그런데 이제 안성하고 평택은 이제 배 중심과 또 사과가 좀 일부 있고 충주는 완전히 사과 농원이었죠. 어쨌든 화상병이 발생해서 대체하는 걸로 제시된 게 과수 쪽으로는 대추, 포도, 호도, 여기도 대추, 포도, 블루베리. 그다음에 충주는 포도가 됐고 나머지 이제 밭작물, 토종작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천안시에서의 이제 배농가 중에서 아까 2, 3년 후에 배를 다시 심고 싶다. 그러면 2, 3년만 잠시 심어서 들만한 것이 이제 뭐 고구마나 마늘, 들깨 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이제 타작물로 전환한 배는 이제 더 이상 안 심고 뭘 심으면 좋겠나 했을 때 주로 이제 고구마, 그다음에 마늘, 군고추, 그다음 인삼, 들깨 이제 과수 쪽으로는 역시 포도나 블루베리가 그나마 좀 이렇게 캐시가 되는. 대추도 충북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포도도 천안에서 많이 해서 이제 더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두 부분이 제시된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도. 근데 이제 천안하고 근거리를 두고 있는 게 평택하고 안성인데 여기도 포도와 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안과 평택과 안성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뤄서 경기도와 충남을 이렇게 시장화하는 전략도 다른 도지만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농산 현황을 이렇게 융통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집약적으로 병해충도 같이 방지하고 이런 것이 좀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병의 발생에 선제된 대응 마련을 위해서 배와 포도에 발생하는 병해충 정보 마련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포도병에 대해서 지금 벌레까지 해가지고 정보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를 지금 띄우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곰팡이병, 그다음 세균병, 해충 해가지고 병의 증상, 병원체, 그다음에 병의 발생 주기 및 어떻게 역학, 방제 방법에 대한 이 4가지 사항을 다는 거를 이 모든 그 여기 리스트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담아서 좀 만들어놨습니다.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최종 보고 때 한번 하나 예제를 보여드리고요. 오늘 요거만 지금 이게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국내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 중에서 국내에 이미 보고된 것 외에 아직 국내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규변에 따라서 새로 발생 예찰이나 우리나라에 발생은 없는데 향후라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좀 구분해 놓는 방향을 최종적으로 표기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수화상병처럼 가장 무서운 것이 포도에 있어서는 포도 피어슨병입니다. 그래서 자일렐라 파스테리아 위암병인데 이 병은 포도에도 가지만 감귤에도 가고 또 대만에서 배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과에도 발생하고 복숭아에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생물학적 유전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포도에만 피해를 줄지 감귤, 복숭아, 사과 이렇게 피해를 줄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한번 들어오면 방제가 피어슨병도 똑같이 과수화상병처럼 방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묻고 태워야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방제가 진행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포도 피어슨병의 또 기주가 이 과수화상병보다도 더 넓어요. 과수화상병은 180정으로서 장미과 식물인데 얘는 참나무, 단풍나무, 무궁화, 느릅, 플라타너스, 산딸기까지 이거에도 굉장히 많은 650종이나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네는 병원균도 전부 이 폴로엠이라고 부르는 부의 목질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약을 쳐도 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제가 어렵다는 거죠. 화상병보다는 더 어려워요. 세균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죽이고 말라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위험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포도 피어슨병 대응 지침에 대해서 지금 진흥청이나 광역본부도 제가 이 병 대응 지침서를 만들어서 공포를 했고요. 그래서 보고서에도 저희가 이걸 담아서 식물 치료나 곤충 치료에서 어떻게 추출을 해서 검정을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과수화상병 진단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태리에 이 병 발생한 농업연구소에 가서 3시간 동안 이 과정을 훈련을 받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지난 달에 거기 연구소에 들려서 앞으로 또 이것이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 교류를 하면서 좀 국제적으로 이 분야 유럽의 전문가에 대한 풀을 좀 마련했고 앞으로 이제 미국 쪽의 포도 쪽의 전문가하고 이쪽은 이제 또 올리브 쪽에 발생을 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나가면서 이제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흥청 아젠다에서 이렇게 결국은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 기반 기술에 대한 부분이 27년까지 이렇게 로드맵이 짜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발생함으로써 좀 연구 진전이 딜레이가 됐고요, 3년이나. 그다음에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 정부 예산 축소로 상당히 더 딜레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보면 위기 대응 체계가 바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대응 체계가 이제 여기 이제 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런 그 고위험 병원체 조금 전에 피어슨병이 고위험 병원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지능청과 금역본부에 BS3 안전시설이 지금 완공이 돼서 지금 검사를 맡고 있는 중이고 허가를 지금 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능청 시설은 제가 지난달에 가서 허가를 다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곧 연말이면은 시설 검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역본부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대응에 필요한 부분은 BS3는 고위험 병원체는 이 시설에서 우리가 가서 연구가 필요하면 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좀 마련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물보호과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문제 병해체가 뭐가 날 건지 한번 조사를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배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 모델의 시나리오를 했더니 무름병이나 녹음병이 50년대와 90년대에 좀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것이 도출이 됐어요. 그렇고 이제 아열대 작물 재배지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남부지방이 온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다의 망고 이런 그 작물을 가지고서 병해를 조사해 보니까 재배 면적도 아열대가 늘었고 그러면서 열매 썩은 병과 꼭지 썩은 병에 대한 이 병원균이 발병하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천안에 포도하고 또 멜론이 또 문제인데 이게 두 개가 녹음병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배 사과 쪽에서는 포도를 포함을 해서 이제 지금 이 열매 썩은 병하고 꼭지 썩은 병과는 이 곰팡이가 배, 포도, 사과, 그 다음에 호두하고 블루베리까지 아까 대체작물 있는 데까지 기주범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썩혀서 나무를 죽이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병원균도 배, 포도, 멜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까지 이렇게 강력적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포도를 재배하고 배를 재배하고 또 이제 대체작물로 블루베리나 호두를 갖다 염두에 뒀을 때 저희가 이 방지법에 대한 부분을 잘 사전에 갖추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병해조사도 미리미리 좀 이런 것이 뜨는지 어디에 조금이 존재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균에 대한 분류종종 진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쉬운 얘기를 하면 말은 열매 썩은 병, 꼭지 썩은 병인데 얘네가 줄기도 가고 가지도 가고 잎에도 가고 열매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붙여졌는데 실제적으로 나무에서 보면 뭐냐면 배양병입니다. 그리고 가지줄기 마른병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병증 상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배를 방제를 할 때 화상병 같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다 씌워서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우리 과장님 이거 길이 재시고 하다가 제가 매물지에서 만난 기억이 과장님은 처음 뵈면 몇 시간이던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나서 모니터링 방에서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안정한 거에 대한 부분이 좀 도출됐고요. 그래서 지금 개선하는 앞으로 90%를 계속 언제까지 둘 거냐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도질포 대신에 씌우지 말고 처리 부분에 처리에 자른 부분에 근사미 처리해서만 덮어주면 지금처럼 무리하지 않게 시간이나 경비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루터기 주변에 배거 안에 잡초를 지금 많이 두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해충 방제 때문에 근데 깨끗하게 잡초를 정리하는 게 화상병 방제로서 중요하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주 10m 이상만 묻어들으면 굳이 3m까지 안 들어가도 4m가 아니라도 병이 터지지 않는데 안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먼저 도출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국 우리가 정리를 하면 최근에 김천시의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앞으로 농사는 기후와 싸는 것이 가장 힘들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기후 중에서 우리 그 포도배 농가에 대한 부분은 병해충 대응 아까처럼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과사상병 농가 설문조사했을 때 제가
자가진단이나 관계기관이 진단해서 그다음에 이웃농가 진단해서 내 스스로가 병을 잘 아는 경우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대응을 하려면 이런 거를 상당히 높여야 된다는 것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일 것 같고요. 앞으로는 스마트 농업으로 간다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이 안에 병해충은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지할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스마트를 활성화할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계속 해드릴 말은 이 연구기술 개발의 병해충에 대한 부분을 꼭 담아서 우리가 온실 농업으로 가고 스마트 온실을 가더라도 새로운 병해가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농업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농업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에서는 예산 부여 당진에 스마트 원예 단지가 조성이 돼서 아무튼 스마트 농업을 하려고. 근데 세계 식량 안보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9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 육성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올해 3월 달에부터 얘기가 좀 더 불거지고 있고, 현재 스마트팜은 1.4%밖에 안 된 집정에서 충남에서도 늘려가고 있는데, 좀 그러면 우리 배하고 포도농가에는 스마트 농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인식이 됐을까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일정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뒤에 연구과제 제시 그리고 현장 방문하고 간담회를 다음 달에 좀 추진을 해서 같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하고 시간적으로 좀 일어나면은 좀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아까 목표했던 그런 기대 효과를 갖다 알아보실 것으로 하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시험